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주에 38쪽, 39쪽 문법 풀어오라고 아마 했었을 거야. 그치? 그거 답 먼저 확인을 좀 할 거야. 자, 그러면 혹시 안 푼 사람들은 38쪽, 39쪽에 있는 거는 답 표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푼 사람들은 채점하세요. 한 다음에 다시 알려줄 테니까. 자, 38쪽에 47번 3번, 48번 여러분 4번, 49번에 3번, 여러분 그 다음에 50번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풀었지? 요렇게 맞았는지 채점하고, 틀린 거는 여러분 선생님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거나 한번 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40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40쪽. 우선 선생님 저번에 얘들아 2번까지 했고, 그래서 여러분 3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 의문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은 크게 5가지로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 5개가 얘들아 2개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고, 이제 3번째 여러분 예디응애부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 예디응이라고 하는 애는 자, 어떤 애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이응으로 바뀌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가 이응으로 바뀐다. 이응. 자, 단 동상과 달리 음가가 있던 예디응은 초성에서 얘들아 음가가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초성이라고 쓰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만약에 얘들아 예전에 러울 이런 글자가 있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예디응 쓴 거야, 그치? 자, 예디응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초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초성에 있던 애는 소리를 냈어요. 발음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현대국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현대국어에서 만약에 너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현대국어에서 이 이응은 여러분 소리 내본데? 못 내지. 음가가 없는 걸로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그러면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음가가 없는데 이 초성에서는 여러분 음가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얘들아 중세랑 현대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건 초성이고 이제 종성을 한번 봐볼게. 여러분 종성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세종대왕이라고 할 때 여기 예디응을 쓸 거예요. 예디응. 자, 이 예디응 종성에 당연히 여러분 음가 있었겠죠. 그래서 세종이라고 발음을 했으니까 음가가 있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예디응이 이응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이응은 종성에 왔을 때 음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세종 우리 이렇게 종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음가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예디응은 이응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디응이 여러분 예전에는 예디응은 초성에 있든 종성에 있든 다 음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음가가 없어지고 음가가 생겨 있다.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초성과 종성 차이점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예디응은 단순하게 이응으로 바뀌는데 초성의 이응만 음가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린이웃을 갑시다. 여러분 여린이웃이 조금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의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해. 왜냐면 기능이 많거든. 자, 그러면 이 여린이웃은 자, 우리 예전에 음가가 있었어? 없었어?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없었어. 맞아. 여러분 음가가 없으니까 여러분 얘는 사실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예 사라져. 여러분 이 표시는 없어진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쓰이냐면 한자어 표기에 주로 쓰였고 고유어 표기에는 거의 쓰이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개념이나 문맥적인 의미가 들어갔을 때 거의 안 쓰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쓰이기는 한다. 그치? 쓰이기는 하니까 쓰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고유어는 여러분 사이소리 기능이나 된소리 구호나 여러분 선생님 그냥 다 쓸 거예요. 자, 하나 더. 절음무라고 하는 3개의 기능으로 사용을 해요. 다시 사이소리, 된소리, 절음부호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 세 가지의 기능을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한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우선 저기 1번 나왔으니까 1번 여러분 보세요. 사이소리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이소리는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야. 어디에만 붙냐면 모음하고 리을 뒤에만 붙어. 모음과 리을 뒤. 자, 이거 사이소리가 뭔지 선생님이 현대국어 여러분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나무에다가 잎이라고 하는 단어 결합하면 여러분 이렇게 안 쓸 거죠? 어떻게 쓸 거예요? 나뭇잎. 여기 사이에 뭐 넣을 거야? 시옷 넣지. 이걸 사이소리라고 해. 응? 자, 만약에 여러분 코에다가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그럼 여기 여러분 뭐 넣지? 시옷. 그치? 콧날에서 시옷 넣을 거잖아.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애들을 사이소리라고 해. 그러면 현대국어는 사이소리를 시옷만 표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무의 잎이야. 코의 날이야. 응. 그다음 만약에 바다하고 가하면 여러분 여기 시옷 붙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건 바다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소리라고 하는 애는 뭐뭐의 뭐뭐의 이걸 나타내기 위한 여러분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사이소리라고 하면 뭐뭐의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옷 같은 애를 넣을 건데 그게 누구다? 여린이웃을 갖다 넣을 거라는 거야. 자, 선생님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하늘. 옛날에 하늘을 이렇게 썼으니까 하늘인데 얘들 하늘은 뭘로 지금 끝났어? 리을로 끝났죠? 이 리을 뒤에 선생님이 옛날 말 그대로 쓸게요. 뜻이야. 뜻. 여러분 하늘 뜻인데 여러분 이거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하늘의 뜻이거든. 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하늘의 뜻이니까 얘도 그러면 사이소리를 넣자라고 해서 여기다가 여린이웃을 써버리네. 누구 대신? 시옷 대신. 이걸 사이소리라고 해. 이게 일단 첫 번째 기능이야. 고유어에서 리을이나 모음 뒤에 여러분 이렇게 사이소리 뭐뭐의 뭐뭐의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 근데 얘는 발음해야 하네. 이거 발음 안 해. 그냥 하늘 뜻 이렇게 읽을 건데 근데 여러분 요게 그냥 하늘의 뜻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부호로 저기 쓰인다고 했어? 된소리 부호. 그치? 자, 된소리 부호인데 된소리 부호는 뒤에를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읽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읽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표시. 자, 예시를 쓸게요.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배웠던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란 말솜이 중국에 나라 서로 소문이 아니할세 이거 한 거 있잖아 얘들아. 자,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할, 그 다음에 여기 여린이에서 선생님 쓸 거야. 할, 해. 이런 단어가 있거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자,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되는 애냐면 뭐뭐 할. 자, 여러분 이거 뭐뭐 할 이거 읽어볼래? 뭐뭐 할 바가 여러분 예사소리를 어떻게 읽어? 현대국어에서 된소리로 읽고 있지. 그러면 옛날에도 얘를 된소리로 읽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홀빼라고 읽어야 돼요. 홀빼 이렇게 된소리로 할 바가 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리을이 오면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먹을 것 해서 된소리로 읽지. 이렇게 된소리로 읽으라고 여러분 현대국어는 표시를 해주진 않지만 옛날에는 표시를 해준다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여린이웃을 통해서. 자,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예요? 절음부호. 그치? 자, 여러분 절음부호라고 하는 게 뭐냐? 음을 끊어 읽으세요. 음을 단절해서 읽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을 끊어 읽기. 자,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표시해줘? 현대국어에서는 띄어쓰기. 뭐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띄고 나라 하면 우리 쉬고
나라 쉬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근데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어.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표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이것도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왔던 예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옛날 말 그대로 쓸게요. 못할 뭐뭐 하지 못하다 할 때 못할 노미. 자 이거 현대어풀이로 선생님 쓸게. 이렇게거든. 그러면 요거 여러분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을게. 못할 놈이 못할 놈이 선생님이 얘를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 놈이 로로 읽지. 유음화가 적용이 되게끔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야. 왜?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다른 단어니까 끊어서 읽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못할 쉬고 놈이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절음보는 여러분 대부분 모든 문제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진 않아요. 내신에서만 이거는 이 절음보다 라고 해서 문제를 내실 거고 수능 문제에서는 여러분 벤소리 보호랑 사인소리 정도는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알겠죠? 절음보호는 따로 내지는 않아. 자 그러면 지금 고유어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지금 정리했죠? 그럼 이제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을 정리할게요. 한자음을 더 많이 표기했어요? 아니면 고유어를 더 많이 표기한다고 했어요? 열이니엇은 한자음 더 많이 표기한다고 했어. 맞아. 그러면 한자음 어디에 표기를 하냐면 초성에 해당하는 무조건 열이니엇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누가 있냐면 뭘 표기할 거냐면 여러분 이 열이니엇이 이영보레라고 하는 애를 표기를 해요. 이영보레.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저기는 우리 한자음 초성에 표시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자음에서 초성을 표기할 때 여러분 혹시 편안하다 할 때 편안 순 우리말이야 한자야. 편안 한자어거든. 편안이 안녕하세요 할 때 안자 편안하다 할 때 안자에다가 여러분 편이 우리가 이제 편하다 편할 편자 써가지고 편안하다 할 때 편안은 한자어야. 그걸 선생님이 옛날 말로 한번 써볼게. 요거 열이니에서 봐봐. 얘들아 이는 대신에 누구를 써버리는 거야? 열이니에서 써버리는 거야. 편안할 때 얘들아 이 한자를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자 훈민정음 여러분 이거 한자예요? 순 우리말이에요? 한자죠. 그쵸? 이 한자 얘들아 소리 음자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갖다 쓰네. 훈민정 음을 여러분 열이니에서 갖다 쓸 거야. 이렇게 초성에 갖다가 쓰는 거야. 한자음 초성에. 자 다섯 번째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이영보레라고 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열이니엇은 고유어 3개랑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자음 2개 하면 총 몇 개의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열이니엇은 5개.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내고 싶지 않을까 얘들아? 오지선다 그러니까 표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오지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각각의 기능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내실 수 있어. 그래서 열이니엇은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그 중에 이영보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자음에서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자음 종성에 리을로 끝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리을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이니엇을 더하는 것 이걸 이영보레라고 해. 한자음 종성 리을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이니엇을 더한다. 자, 선생님도 이러면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세종대왕께서 얘기하신 바로 의하면 세종대왕께서 이 이영보레라고 하는 방식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봤을 때 한자음을 최대한 표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자음을 표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한자음은 한자음이고 우리 순우리말은 고유어는 고유어니까 한자음 표기가 명확하면 우리말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세종대왕께서는 중국을 개척하려고 한자음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자음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알면 우리말을 더 정확하게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한자음을 표기하는 규칙을 엄청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린이웃을 초성에다가 쓰는 것도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영벌에도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유는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음이 중국어로 발음을 했을 때 완벽한 리을 받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리을과 디귿 사이의 발음이 나타난다라고 세종대왕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음이 아니라 완벽한 여러분 중국어처럼 표기하기 위해서 얘를 써버리자라고 표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몰라도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여린이웃을 쓰고 있네? 이 정도면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한자가 뭐예요? 날일. 그치. 해일, 날일이잖아.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한자음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 리을로 끝났잖아, 얘들아. 리을로 끝나니까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여린이웃을 써버리는 거야. 그럼 발음할 때 최대한 중국어에 가깝게 발음을 해봐 라고 세종대왕께서 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달, 월이지. 월도 무슨 받침으로 끝났어? 리을 받침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리을 받침 뒤에 중국어를 발음하는 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여린이웃을 갖다가 써버린다. 이걸 이영보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공통적으로 여린이웃은 모두 다 발음해야 하네요. 발음 안 해요. 여러분 이 5가지 모두 다 여린이웃은 발음하는 애가 아니야. 음가가 없으니까. 자, 이 5가지 기능 다 기억할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모음으로 가보자. 아래야. 자, 그러면 아레아는 모음인데 이 아레아가 변천하는 양상은 2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음가가 바뀌느냐. 두 번째, 표기가 바뀌고 있느냐. 2가지로 나눌 거야. 자, 음가라고 하는 건 발음을 얘기하는 거고 표기는 여러분이 쓰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글자 써있지 않아, 얘들아? 손자방 고치갑서 막 이러면서 아래아래 막 쓰잖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옛말을 그대로 지금 사용해 보려고 사투리를 사용해 보려고 아래아를 표기해야 해요. 하죠? 제주도는 지금 하죠? 근데 이 아래아 여러분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해요. 근데 선생님도 최대한 여러분 원리적으로 얘들아 머릿속으로 이런 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아니까 해보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비하면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발음을 이제 발음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뭐만 하고 있어, 얘들아? 표기만 하고 있는 거네,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옛날에 아래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발음은 이제 못해. 뭐만 하는 거야? 표기만 계속 해왔던 거야. 그 표기를 해오는 게 언제 없어지냐면 1933년부터 없어져요. 자, 이때 얘들아 조선어 학회나 여러분 이제 큰말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처음으로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는 시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1934년에. 그러면 이때 표기에서 이제 없애자. 왜? 발음을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이제 발음을 못하지만 뭐만 했어? 표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표기도 하고 발음의 일부만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세기 말이거든요. 여러분 16세기 말이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음가가 사라지게 되는데 2번째 임절 이하. 그러면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하면 2번째, 3번째, 4번째 음절이라고 하거든. 얘네들을 여러분 둘째 음절 이하라고 해. 그러면 이 둘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아는 으로 바뀌어요. 그
그러면 음가가 아래아를 발음을 못하고 아래아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아래아는 성질이 밝고 해를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양성모음이다. 자, 은은 땅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무슨 의문이었다? 무슨 모음이다? 음성모음이다. 자,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이라고 하면 양성모음이었던 애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성질이 바뀌게 돼버리니까 오늘 배울 모음 조화가 깨지게 돼버리는 원인이 바로 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모음 조화가 깨지게 만드는 원인이야. 모음 조화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여러분 모음 조화가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리고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원래 양성끼리 잘 어울렸던 애가 양성이 뭘로 변했어? 음성으로 변해버리니까 안 맞게 돼버리는 거야.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던 애들은 여러분 이제 양성도 사라지니까 다 뭔가 흔들리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아가 소실되어서 여러분 이게 변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변하면서 의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18세기로 갈게요. 18세기 말이 되면 여러분 첫째 음절 이하 아까 얘들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에서 사라진다고 했잖아. 첫 번째 음절에서 사라질 거야. 아래아가 아로 변해요. 물론 오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우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로 변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럼 반치음이 있고 아래아가 있을 때 누구부터 사라졌더라? 반치음. 선생님 어떻게 함께하라고 했냐면 10원짜리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 한 번 남았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얘보다 얘가 먼저 사라질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사라지게 하면 반치음은 어떻게 사라지기로 했지 얘들아?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쓸 거예요. 자, 반치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얘들아 16세기 말이 됐어요.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면 둘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부터 바뀔 거야. 둘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뭘로 소리가 나야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가 지났어. 18세기가 지나면 여러분 이 첫 번째에 있는 아래아가 뭘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래서 마음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 쓴 건 음이 음가가 어떻게 변했는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1933년까지 계속 쓰기는 해요. 표기로는 계속 막 이러면 이거 쓰고 이것도 쓰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발음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건 발음의 변천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얘 어떻게 바뀌어야 돼? 누구부터? 반치음부터. 그치? 그러면 아래아가 두 개가 있으니까 16세기에 뭐부터? 두 번째 음절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절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가을이 되는 거네. 여러분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애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5개 정리하셨으면 넘어가서 연서랑 우리 정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문자에 운용이라고 하는 애를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자 원리는 아닌데 여러분 문자를 어떻게 조합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원리 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원리.
그러면 여러분 연서라고 하는 애를 한번 봐보자. 여러분 연서는 이 연자가 이을 연자야. 이어지다 할 때 연. 그러면 이을다라고 하는 건 뭘 읽냐면 위와 아래를 이어서 글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서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어쓰기라고 해요. 이어쓰기. 그러면 어떤 걸 아까 이어쓰는 거냐면 위아래로 이어를 쓸 건데, 자 보자. 목적이 뭐냐면 훈민정음에서 순경음을 표시하려고 만든 글자야. 순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순음은 알겠지 얘들아? 순음이 뭐지? 순음 입술 소리. 입술 소리에 얘들아 경자가 가벼울 경자야. 그럼 자 순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입술을 가볍게 내는 소리를 여러분 이걸 순경음이라고 해요. 입술을 가볍게 내는 소리. 얘들아 선생님 발음하는 거 한번 봐봐. 프, 브, 프, 으. 여러분 선생님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을 발음을 했을 때 브, 브, 프, 으 하면 입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었다가 탁 터지면서 소리가 나잖아. 브, 프, 으 이렇게. 그러면 딱 붙었다가 탁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순경음은 입술을 절대 붙이지 않고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을 발음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완전 세게 비읍, 피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연하게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얘네들 다 울림소리들이야. 울림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순경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울림소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다. 자,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남아있냐면 강원도 사투리에 남아있어요. 강원도 사투리에 얘들아 선생님 저번에도 했지만 너무 추부라 여러분 추워라, 원래는 추워라지만 추부라 비읍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순경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소리보다 약하게 여러분 이걸 울림소리처럼 만들려고 한 소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순음자에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순음자의 기본자가 뭐였더라? 미음. 거기에 가핵자가 뭐였어? 비읍, 피읍. 여러분 전탁자가 뭐였더라? 쌍비읍. 그치? 자 여기에다가 이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음을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 아래 글자 봐봐. 얘네들을 만들어내네. 이렇게 네 개를 만든 거야. 순경은 비읍,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쌍비읍. 여러분 얘는 좀 모습 귀엽지 않아 얘들아?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글자인데 약간 이렇게 하는 글자잖아. 자 여러분 이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자 순경은 비읍은 순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데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런데 순경은 미음이나 순경은 피읍이나 순경은 쌍비읍은 지금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왜냐면 한자음을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이야. 한자음을 표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순경은 비읍은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언제 사라질 거냐면 반치음이 사라지기 바로 전에 순경 비읍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데 여러분 얘가 사라지기도 전에 얘부터 빨리 사라져버려. 왜? 쓰임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만드시고 거의 세종대왕 때 없어져. 그러니까 되게 세종대왕님께서도 생각하셨을 때 이 한자음 표기가 너무 어렵다. 아까 막 이연고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너무 다 모아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세종대왕께서 만드시고 거의 얘들아 흐지부지 되다가 그냥 세조 때 쓰지 말자. 아예 그냥 흐지부지 돼서 다 사용하지 말자고 다 사라진 문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병서를 갈 거야. 자 병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란히 쓰기라고 해요. 나란히 쓰기. 나란히 쓰기는 왼쪽 오른쪽에 나란히 쓸 거야. 자 방법이 두 가지나 있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이 있어요. 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각자 병서. 각각의 글자를 두 번 쓴다 해서 각자 병서. 자, 각자 병서의 예시를 선생님이 지금 쭉 써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를 빼면 나머지 6개 있지? 이거 6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 전탁자들. 여러분 쌍니은을 제외하면 얘네들은 모두 다 얘들아 전탁자들이었고, 이 전탁자들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뭘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글자는지 기억나요? 한자음. 그치? 자,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 이 전탁자들은 현대국어처럼 된소리를 표기하는 글자가 아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된소리를 표기하는 글자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된소리를 표기하는 게 아닌 거지. 얘는 한자음을 표기하는 거야. 자, 한자음 표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예시 들었던 거, 이거 무슨 글자였는지 기억나? 글자 자. 자, 자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 이렇게 원래 예사소리인데 이거를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썼다? 쌍지읒으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쌍지읒으로 표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된소리 표기였다면 옛날부터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글자 이렇게 읽어야겠지. 근데 우리 그렇게 읽어요, 안 읽어요? 짜라고 안 읽죠. 그래서 글자라고 읽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된소리를 표기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쌍니은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든? 그러면 자, 쌍니은이나 쌍이응도 있었어 얘들아. 얘네들은 한자음이 아니라 고유어에 쓰던 애들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수능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야. 고유어를 표기하는 애인데 대부분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 얘는 사동피동,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여러분 현대국어처럼 여러분 쌍니은, 쌍이응 우리 현대국어에서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면 여러분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을 현대국어와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 미안해. 현대국어와 달리 사용했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문제를 내. 그 종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각자 병사 말고 서로 다른 글자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걔네들을 합용 병서라고 해요. 합용 병서. 자,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쓸 건데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자, 시옷기역, 시옷디귿, 시옷비읍은 다 뭘로 시작해? 시옷. 그래서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불러. 자, 비읍디귿, 비읍시옷, 비읍지읒, 비읍티읒. 얘네들은 다 비읍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비읍계 합용병서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은 비읍시옷기역, 비읍시옷디귿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읍시옷계 합용병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합용병서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시 2가지로 나눌 거야. 자, 얘네가 된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였어. 자, 아까 얘들아 각자 병선 절대 된소리 표기하는 애가 아니라고 했지? 그게 그냥 시옷기가 대신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 이 비읍 뒤에 우가 오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라고 발음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옷하고 비읍 오면 쌍비읍 된소리로 읽을 거라고 했잖아요. 현대국어에 뭘까요? 뿔. 그치? 옛날에는 뿔을 이렇게 썼던 거야. 그럼 현대국어에서 왜 뿔이라고 발음하지? 아, 예전에 이렇게 시옷하고 비읍이 된소리를 나타냈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지. 자, 한 번 더. 여러분, 선생님 아까 비읍에 으 오면 우로 읽으라고 했어.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뿔이다. 그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시작하는 애들이 다 된소리를 표기하는 애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현대국어는 여러분 이 시옷개가 있어요 없어요? 현대국어 없죠? 현대국어는 이 쌍디역 쌍디귿이 된소리 표기인데 옛날에는 얘가 된소리 표기가 아니라 얘가 된소리 표기였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 보자.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 애들은요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얘는 된소리 표기부터 바뀐 건 아니고 비읍도 발음하고 뒤에 있는 자음도 발음을 해요. 모든 자음을 다 발음했어요. 그래서 얘는 모든 자음을 발음했다. 모든 자음을 발음했다.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 예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어를 결합하면 어떤 단어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얘들아. 그 해에 나온 쌀을 이렇게 해하고 쌀을 합치면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 햅쌀, 햅쌀, 햅쌀이라고 불러. 자, 여러분 조라고 하는 곡식하고 쌀이라고 하는 곡식 합치면 여러분 뭐라고 읽을 거야? 좁쌀,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선생님이 이하고 여러분 때를 결합할 거예요. 이때 저때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저때에 표준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잘 안 쓰는 표준어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때 접대라고 하는 건 사투리에서 좀 어른들이 쓰기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저때를 이때 접대라고도 쓰는 거야. 그러면 단어가 결합할 때 여러분 여기 분명 비읍이 없는데 갑자기 뭐가 다 생겨나고 있어? 비읍이 생겨나고 있지. 얘가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여러분 이 쌀이 예전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읽어볼게 얘들아. 해에다가 이렇게 결합하면 옛날에 아마 해브살이라고 읽었을 거야. 햅쌀을 해브살이라고 읽는 거야. 비읍도 발음하고 시읍도 발음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된소리 발음해야 해? 된소리는 아니었어. 이게 해브쌀이라고 발음을 하고 해브살이라고 발음을 하다가 얘도 그러면 어떻게? 조에다가 쌀이 결합하면 조브살이라고 아마 발음을 했을 거야. 영어에서 얘들아 스프링이라고 하는 여러분 봄을 나타내주는 스프링이 있을 때 S, P, R 여러분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가 오면 모음이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읽을 거야? 을을 막 넣어가지고 읽잖아요. 스프링 이렇게 해서 스프 이렇게 으로 넣어서 그것처럼 얘도 도브살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자음을 여러 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 이에다가 얘들아 이때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까 비읍 시옷기에 저거 있지? 3개 쓰는 거. 자 그러면 이러면 비읍 발음하고 시옷 디귿이 오네? 아까 이러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뭘 하는 애들이다? 된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때라고 아마 읽었을 거야. 그러면 이게 굳어져서 현대국어에서는 햅쌀, 좁쌀, 이때라고 아마 읽는 거겠지. 비읍이 발음했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선은 모든 자음들을 발음을 하다가 점점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리로 바뀌냐면 된소리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된소리 표기라고 하면 이건 틀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자. 여러분 가짜병서는 된소리를 표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용병서 중에서도 누가 된소리를 표기한다? 시옷개가. 그치? 그러면 비읍개는 여러분 모두 발음한다.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시옷개든 비읍개든 지금 선생님이 쓴 애들을 보면 다 어디에다가만 여기를 보면 다 어디에만 쓰냐면 초성에만 써. 여러분 초성에만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머리에만 쓴다라고 해서 어두에다가 자음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어두자음분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모두 다 어두자음분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어? 자, 그러면 이 어두자음분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중세랑 현대랑. 여러분 이 중세에서는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가 쓰이는 게 아까 그만 어디에서만 쓰인다고? 누가 어디라고? 초성. 그치? 여러분 중세에서는 초성에서 여러분 자음을 무리들을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현대국어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잖아. 자음군 단수나. 이러면 자음군을 어디에다가 써? 현대국어는 종성에다가만 써. 그러면 이걸 문제를 내는 거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현대국어처럼 자음을 두 개를 붙여서 쓰는 의문이 있는데 근데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초성에만 썼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초성을 여러분 쓰던 애들이 근데 이제 종성으로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초성에 쓰고 여러분 종성에서 쓰는 현대국어는 자음군 중성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른 차이점. 현대국어에서는 얘들아 받침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리을 기억 다 발음할 수 있어 없어? 리을 기억 다 발음 못하죠? 하나만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들아 얘네들 둘 다 발음할 수 있어. 요것도 차이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병서까지 여러분 정리 다 됐을까? 자, 그럼 이제 부서로 가세요. 자, 부서는 붙여쓰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뭘 붙여쓰냐면 모음을 붙여쓰는 방식이야. 자, 붙여쓰기 얘랑 똑같은 말 붙여쓰기. 자, 이 붙여쓰기는 우서와 하서로 나뉘는데요. 봐보세요. 여러분 예시 보세요. 아, 여, 에 모음이 다 어디에 갖다 붙어있어?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치? 그러면 오른쪽에 붙여 쓴다라고 해서 우서. 자, 아래야, 오, 우, 요. 여러분 요거는 아래에.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붙인다라고 해가지고 하서. 그러면 여러분 모음은 어디하고 어디밖에 못 붙이는 거야? 오른쪽이나 아래에만 붙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나냐면 모음을 왼쪽에다가 붙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 이건 그냥 빗방 틀린 말. 알겠지? 여러분 무조건 오른쪽, 여러분 아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넘어가서 여러분 성은법을 한번 갑시다. 자, 성은법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성이 뭐냐면 이룰성자야. 자, 이루다. 음이 뭐냐면 음절을 이루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 음절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를 해. 그래서 초성, 중성, 중성이 합쳐져서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라서 얘를 음절 이루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음절 이루기. 자, 이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음절이 뭐야? 음절. 소리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해요. 한 번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 그러면 잡아. 아까 했던 건데 이거 모두 다 여러분 다 발음할 수 있어 없어? 리을 기억 다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음절로 얘들아 자음을 두 개를 받침을 내가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게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탈락을 시켜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만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음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분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거든. 미안해, 네 가지의 방법이 있었거든. 자, 뭐만 가지고도 음절을 이룰 수 있었어? 모음, 그치? 아, 오 같이 모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들아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모음에다가 누구를 붙여도 될까요? 자음, 그치? 자음에다가 모음이 오거나 혹은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여서 음절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중세는 사실 얘들아 우리 이제 의문이나 단어나 이런 문법 요소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또 하는 거거든.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면서 선생님이 그냥 같이 다 설명을 할게. 천천히 좀 진도를 나가더라도. 그래서 중세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의문도 배웠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비교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단어 배웠던 것도 비교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배웠던 것도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는 중세랑 현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설명을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여러분 요거 그냥 다 우리 미리 배운다고 생각을 해버리자. 자, 네 번째는 누굴 결합하면 돼요? 자음에다가 뭐뭐고 그치 자음을 붙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유어는 얘들아 우리말은 사실 여러분 동성이 없어도 되고 초성이 없어도 돼. 그냥 얘들아 1번부터 이 4번까지를 그냥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동성이 없어도 음절이 구성 가능하다라고 비교하려고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얘는 음절 아까 여기 나왔던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가능해. 이 모두 가능하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가능하다. 근데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해서 아까 계속 했던 우리 한자음 표기들 있죠? 이 한자음들은요 4번만 가능해요. 자, 한자음을 표기할 때 4번만 가능하다는 거야. 자, 아까 봐봐. 선생님이 요 글자 보여줬잖아. 이게 무슨 글자라고? 글자자. 그치? 자는요, 현대국에서 어떻게 읽거냐면, 어떤 거야? 저 1, 2, 3, 4번 중에. 2번. 그치? 자음하고 모음. 그치? 2번이잖아. 근데 이렇게 얘들아, 한자음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아까 선생님이 쌍지읒에 아래와 붙이고 이음을 갖다 붙이거든. 자, 얘는 분명 읽을 땐 자라고 읽지만 표기할 때는 여러분 종성에다 무조건 이음을 덧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다 써줘야 되는 방식인 거야. 그러면 다시 얘는 발음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다? 자로 발음하지만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짠! 이렇게 발음을 표기를 하는 거야. 너무 얘들아 한자음 표기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세종대왕 무대로 바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바로 없어지는 거야. 자, 하나 더 쉬운 글자로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예요? 두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물론 여기다가 얘들아 다시 또 뭐 붙일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 받침에 이음을 더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써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식이니까 무조건 얘들아 받침에 이응이나 여러분 아까 한자음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순경은 미음 있죠? 얘네들을 받침에다 붙여버리는 걸 한자음 표기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예시 써놓은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요거 한자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 발음이 어떻게 발음을 할 거냐면 세, 종, 제라고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지 않는 애들에 누구를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응을 갖다 붙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응은 음가가 없는 여러분 이응 한자음을 표기하는 이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순우리말은 다 표기하지만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진짜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서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가점까지 하고 잠깐 쉴게 얘들아. 가점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봐보자. 여러분 이제 가점은 점을 더하는 방식이야. 점을 더하는 방식. 자, 점을 어떤 점을 찍냐면 방점을 찍어요. 방점. 자, 방점을 찍어서 뭘 표현하냐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해요. 소리의 높낮이.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봐 얘들아. 현대국어에서 우리 의문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1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의문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 나누기 쉬운 의문하고 나누지 못하는 의문이 있어. 뭐라고 하게? 나누는 애. 분절음. 그렇지.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그렇지. 자, 분절음은 비분절음이 있어서 분절음은 나눌 수 있는 애라서 얘가 자음이나 모음이 여기 들어가요. 자음, 모음이 들어간다. 근데 이런 현대국어에서 자음하고 모음이 없으면 못 쓰는 애가 있어. 소리의 길이야. 그러면 비분절음이 소리의 길이가 들어간다. 자, 여러분 눈 길게 읽고 눈 짧게 읽으면 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건 사람 눈.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긴 소리, 짧은 소리로 여러분 음이가 구분이 되는 애가 있어. 이게 비분절 음이야. 그러면 자 봐봐. 지금 현대국어는 비분절 음이 소리의 길이야. 장난. 근데 쟤는 높낮이야. 그러면 비분절 음이 예전과 지금이랑 같아 달라요? 달라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소리의 높낮이가 비분절 음은 중세의 비분절 음은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높낮이었다. 자, 그럼 높낮이 4개로 구분을 해. 자, 이 4개는 여러분 순서대로 평성. 자, 여러분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여서 점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 예시를 보면 점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혀있지. 그러면 얘는 가장 낮게 소리를 내면 되는 거야. 거기 예시에 얘들아 활이 나왔잖아. 그럼 아마 활 이렇게 낮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성이라고 하는 애여서 이 거성은 왼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소리를 만들어서 선생님 지금 예시에다가 가를 넣어놨잖아. 그럼 이거는 칼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날 거야. 칼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상성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상성은 점을 2개 찍을 거야. 얘는 처음에는 얘들아 낮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높아지는 소리를 갖게 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예시에 돌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읽으면 돌 이렇게 읽을 거야. 여러분 우리 중국어에서도 얘들아 막 읽어보면 중국어도 사성이 있잖아. 그 사성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끊어서 읽기도 하고 위로 올려서 읽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말은 이렇게 해서 얘들아 높낮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돌 이렇게 읽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옛날 조선 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뭔가 약간 리듬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흘러가듯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듯이 얘들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입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 자, 이 입성이라고 하는 애는 끝을 빨리 닫아버릴 거야. 여러분 여기 시 선생님 3개 써놨거든요. 선생님 발음해볼게요. 깃, 입, 닫. 깃, 입, 닫. 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높아진 거 돌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얘는 깃, 입, 닫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빨리 끝이 닫아지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점을 안 찍거나 하나를 찍거나 2개를 갖다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자, 구분법이 뭐냐면 받침이야. 자, 받침에 누구를 붙이면 되냐면요. 기역, 디귿, 시옷, 비읍, 리을에다가 여리니옷을 붙여버리는 애들. 받침에 기역, 디귿, 시옷, 비읍, 리을하고 여리니옷이 쓰여지면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다 입성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여기 똑같이 평성 입성 여러분 똑같이 점을 안 찍다 하더라도
얘가 쓰였다면 얘는 무조건 입성. 받침이 얘가 안 쓰이면 그러면 형성.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할 건 누가 점을 몇 개를 찍는지를 기억하고 입성, 받침 딱 기억하면 그러면 얘는 입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방점은 어디에다 찍냐면 여러분 기준으로 글자 왼편에다가만 찍어야 돼요. 그래서 방점은 글자 왼편에 표기한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쓰고 있으니까 소리의 높낮이는 그대로 쓰는 거야? 아니면 사라져버린 거야? 사라진 거야. 맞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 상성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자, 상성을 선행할 때 올 이렇게 발음을 했어. 그러면 다른 단어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발음을 해야 돼. 왜? 낮았다가 높은 소리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길게 소리를 내다 보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이쪽 옆에 남아있는 곳에 써 얘들아. 이 상성은 여러분 현대국어의 장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 장음에 영향을 준다.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영향을 줬다라고 했어. 영향을 준다. 바뀌었다는 말이랑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시 바뀌었다라는 말은 영향을 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바뀐 건 아예 그대로 바뀌었다는 거고 상성이 그대로 장음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 거고 여러분 영향을 준 건 여러분 이 장음이 형성되는데 조금의 어떤 요소, 원인을 제공을 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상성이 장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니야. 틀린 말이야. 이게 얘들아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변화가 됐다는 거가 아니라 영향만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얘들아 염색을 했어. 염색을 하면 여러분 내가 빨간색으로 염색했으면 머리가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불에 가까이 대니까 얘가 새까맣게 얘들아 여기가 타가지고 여기가 노랗게 변했어. 그럼 만약 이거는 바뀌었다라고는 또 내가 이게 타들어가고 여러분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가 변한 게 아니라 이런 영향을 받은 거지. 얘가 타들어가고 여러분 뭐 어떻게 돼 영향을 받는 거야. 일부만 받는 거야. 전체 바뀌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변화했다는 거 안 돼. 여러분 영향만 받았다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도 상성이 장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 하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린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운용까지 선생님 정리했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뒤에 있는 표기법도 한번 봐볼게. 4쪽의 표기법까지 한번 볼게요. 44쪽 표기법. 자, 표기는 한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의문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로 두 개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한글을 쓰는 방법은 여러분 중세, 근대, 현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현대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현대국어는 여러분 앞에 얘들아 이 받침을 소리 나는 대로 쓰나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거 기억을 넘겨가지고 여러분 닭을 이런 식으로 써요? 아니죠.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쓰죠. 이걸 끊어적기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는 끊어적기가 쓰인다. 그럼 이 끊어적기는 한자로 얘들아 항상 순우리말과 한자를 알고 있어야 돼. 옛말은. 자, 여러분 이 끊어적기는 끊다, 나누다 라고 해서 나눌 분자를 써서 분철이라고 해. 자, 이 분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앞말의 종성을 적고 자, 앞말의 종성을 니을기억 적고 그 다음에 뒷말 초성에 이음을 그대로 써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분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문제를 낼 수 있냐면 표의적 표기법이라고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표의적 표기법이 뭐냐면 의미야, 의미를 표시하면서 쓰는 표기법이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글자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 꽂힐 때 꽂히지, 그치? 근데 선생님의 지금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 모를 수도 있잖아. 나 어떤 의도로 썼냐면 여러분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꽃이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썼을 수도 있잖아. 다 꽂히라고 하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만약에 얘들아 끊어서 쓰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만약에 썼다고 하면 이게 다 꽃을 얘기하는 꽃인지 꽃이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쓴 건지 이거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도를 얘들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를 끊어서 쓰자라고 해서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면 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상대방한테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밝혀서 쓰자. 그럼 똑같이 형태 음소적은 형태를 밝혀서 의문을 표기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 그럼 얘도 형태를 밝혀 적기. 이걸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해. 자, 수능에서는 여러분 끊어 적기, 분절, 표의적 표기법, 형태 음소적 표기법 네 가지가 다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한글 맞춤법을 1학년 때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한글 맞춤법을 1학년 때 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배워요. 그래서 그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밥이랑 을이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단어를 써보자고 했거든. 끊어적기 방식으로 쓰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밥, 을, 그치? 밥, 을이라고 써야 끊어적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중세로 갑시다. 여러분 중세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적기를 하기로 했었지? 이어적기, 맞아. 얘는 이어적기를 하는데 아까 배웠던 거 생각해봐. 이어 쓰다 할 때 그게 한자가 뭐였어? 연. 그치? 연. 그러면 얘는 연, 절. 그럼 여러분 이어쓰기, 이어적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여러분 이어쓰기는 글자를 순경음을 만드는 애들이었고 이어적기는 글자를 쓰는 방식이니까 다른 말이야. 구분해야 돼. 자, 연철은 다른 말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이라서 음을 밝혀서 쓰는 방식. 그래서 얘는 음을 표기하는 방식이야. 음을 표기한다. 자, 음소 표기법은 아까 얘들아 음소가 음운이잖아. 그럼 얘도 소리를 표기하는 방식을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얘도 그러면 이어적기, 연찰, 표현적 표기법, 음소 표기법 여러분 네 가지 개념 있지?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밥이랑 을을 결합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밥을, 그치? 이렇게 받침을 뒤로 넘겨서 표기를 하는 거야. 자, 근대국어로 갈게. 여러분 근대국어는 거듭적기라고 하는 애가 나와. 여러분 거듭적기라는 건 종성에도 적고 초성에도 두 번 이중으로 쓰는 거야. 자, 이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를 중절. 자, 얘는 둘 다 쓰는 방식이고 현대국어에서는 또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얘는 명칭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이중으로 쓴다. 그러면 예시 어떻게 써야 돼? 밥을, 그치? 비읍을 두 번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근대국어는요 거듭적기만 쓴 건 아니에요. 이 근대국어에는 이어적기를 계속 써요. 이어적기도 있네. 자, 끊어적기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 이 근대국어부터 나와요. 그러면 끊어적기도 사용을 하네. 그러면 근대국어는 이어적기도 쓰고 거듭적기도 쓰고 끊어적기도 쓰는 거야. 짬뽕의 시대야. 혼란의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혼란기 이것저것 다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에 선생님이 참고 표시되어 있는 애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수능에 한번 나왔던 개념이었는데 한 번 나온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나왔던
개념인데 우리는 수능에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다 대비해서 문제를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자, 재음소화라고 하는 표기법도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깊다라고 하는 단어랑 은이라고 하는 어미를 결합을 시켜서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여러분 연철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연철에 맞춰서 쓰면 얘 어떻게 써야 될까? 깊은, 그치? 이렇게 연음 시켜가지고 여러분 써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여러분 분철에 맞춰서 써볼게요. 분철이에요. 깊, 은, 그치? 이렇게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중철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중철은 깊하고 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세종대왕께서는 받침에 8개만 쓰자라고 하셨네. 8개만 쓰자라고 하면 여러분 피읍을 뭘로 바꾸자고 하는 거냐면 비읍으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깊은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연철부터 여러분 중철까지 여러분 표기 방식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재음소화를 한번 써볼게. 얘들아, 예시로 먼저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재음소화의 얘들아 예시는 저 깊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 발음해봐. 이거 어떻게 발음해? 깊은. 비읍하고 히읗 만나서 깊은. 그럼 누구랑 발음이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피읍을 얘들아 의도적으로 여러분 몇 개로 나누는 거냐면 비읍하고 히읗으로 나눠버린 거야. 그러면 재음소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의 얘들아 하나의 음운을 의도적으로 2개의 음운으로 쪼개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음소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피읍, 티읕, 히읗, 시읒. 얘들 공통점이 뭐야? 거센 소리들을 옛날 사람들은 문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피읍 소리가 나네? 피읍은 비읍하고 히읗 더하면 피읍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맞춰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피읍을 의도적으로 비읍, 히읗으로 나눠서 써버린 거야. 그러면 자, 2개로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눈 거야? 피읍은 비읍하고 히읗으로. 자, 티읕은 뭘로 나눌까? 디귿이랑 히읗으로. 자, 그러면 키읔은요? 기역이랑 히읗으로. 치읓은 지읒이랑 이거 히읗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 걸 재음소화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4가지 방식 모두 표기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 얕다라고 하는 애로 한번 해볼게. 얕다의 연철을 써보자. 얕은, 그치, 소리 나는 으로 쓸 거니까 얕은. 자, 준철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중철로도 한번 여러분 써볼래요? 중철? 우선 티읕을 2번 쓰겠죠.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8개만 쓰자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티읕 대신에 디귿으로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음소화에 맞춰서 써보자. 여러분 티읕은 뭐하고 뭘로 나눌 수 있어? 디귿과 히읗으로 나눌 거니까 어떻게 쓸 거야?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음운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가봅시다. 자, 음원에 얘들아 초성에 표기하는 방식의 특이한 애가 뭐였냐면 아까 얘들아 초성에 자음을 여러 개 쓰는 애가 있다고 했어. 어두자음군. 그치, 어두자음군을 표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종성을 표기하는 방식을 여러분 시대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국어는 여러분이 아니까 현대국어부터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현대국어는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이 뭐 있어?
기역도 오고 쌍기역도 오고 키읔도 올 수 있고 히읗도 올 수 있고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모든 자음을 쓴다.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안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받침에 리을 기역도 쓰고 리을 비읍도 쓰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발음은 7개만 할 거예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거든. 누구만 발음할 수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읍, 이음. 그치? 이렇게 발음을 해. 그러면 발음은 7개만 하는데 표기는 다 할 수 있는 게 저번에 쌤 배웠어. 종성은 초성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쓴다. 종성부용 초성이야. 맞아. 종성은 초성을 다시 갖다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에 맞춰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세로 가볼게요. 이러면 중세로 가서 중세 원래 세종대왕께서 종성을 만드는 제자 원리가 뭐였어? 종성, 부용, 초성. 그치? 그러면 종성, 부용, 초성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종성, 부용, 초성에 맞춰서 얘들아 표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의문을 표기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자음. 모든 자음 다 표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 힘들까봐 몇 개만 쓰자? 8개만 쓰자고 약속했잖아. 그 8개가 뭐예요? 팔종성법. 그렇지. 팔종성법. 그러면 그 8개가 누구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 그치? 이렇게야. 자, 그러면 발음은 모든 자음으로 하는 종성부용 초성이든 팔종성법으로 얘들아 표기를 하든 발음이 8개만 있었어. 그 발음이 누구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팔종성에서 여러분 표기하는 거랑 발음하는 게 일치해요? 아니면 달라요? 일치해요. 맞아요. 그걸 팔종성법이라고 해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걸 팔종성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시옷 발음 했어 안 했어? 받침에? 했죠. 근데 여러분 현대국어는 시옷을 발음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디귿과 시옷을 예전에는 엄격하게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구별 가능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옷을 다 뭘로 바꿔서 발음을 하지? 디귿, 그치?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시옷과 디귿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구별이 불가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대를 한번 가보자. 근대는 몇 개만 쓸 거냐면 7개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후손들이 7개만 쓰자. 7개만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누구를 표기하냐면 7개만 표기를 하는데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여러분 이제 예디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음을 쓸 거야. 누가 표기에서 사라졌어? 디귿. 그치? 디귿이 표기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자, 근데 이제 발음을 해볼게. 발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면 발음은 뭘로 하는데? 디귿으로 하는데 표기는 뭘로 하는 거야? 시옷으로 표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다시 디귿과 시옷이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혼란기야. 혼란기. 디귿과 시옷의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는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디귿과 시옷이 구별됐던 애들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디귿으로 다 합쳐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글씨 쓰는 붓 있죠? 얘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들아 디귿 받침이 어떻게 됐어? 사라져 버렸잖아. 시옷으로 바뀌면서 얘가 붓이 된 거야. 현대국어에.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왜 표기가 바뀌었을까라고 하면 이게 근대국어 7중성법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예시를 이제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 꽃 이제 뭘 할 거냐면 꽃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볼게. 자, 현대국어는 치읓 받침을 그대로 쓰죠. 대신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할 거야? 디귿으로 발음을 해. 자, 초성에 쓸 수 있는 치읓을 종성에 다시 갖다 쓰면서 이러면 발음과 받침이 달라져 버리죠. 자, 그럼 이걸 중세에 이러면 종성보용 초성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 옛날에는 이러면 된소리 없었거든 얘들아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어. 종성부용 초성에 맞춰서 쓴다면 지읒이었어 얘들아 받침이. 자, 그러면 얘 발음 어떻게 했을까? 지읒은 여러분 누구의 가액자더라? 시읒의 가액자거든요. 그러면 시읒으로 발음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했던 거야. 나의 얘들아 그 기본적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팔종성법은 여러분 얘가 발음을 어떻게 하니까? 곧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표기도 어떻게 하면 돼? 곧이라고 쓸 거야. 그치? 팔종성법은 무조건 똑같지.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칠종성법이에요. 받침은 어떻게 할까요? 디귿으로 발음하는데 여러분 표기는 어떻게 할까요? 시옷으로. 그렇지. 어떤 차이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그게 굳어져서 이제 치읓으로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더 예시를 볼게요. 우리 곁을 주다 할 때 곁 있지, 곁. 내 곁에, 네 곁에 할 때. 자, 이거는 여러분 현대국어는 티읕 받침 그대로 쓰고 있지.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에 맞춰 썼는데 발음을 하면 곁,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종성부용 초성에 맞춰 쓰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썼어. 티읕 받침으로. 근데 발음은 어떻게 할까? 티읕의 얘들아 그 기본자가 뭐야? 아 미안해. 티읕보다 얘들아 소리가 세기가 적은 가액자가 누구야? 디귿. 그래서 디귿으로 소리나. 티읕의 얘들아 기본자는 미음이죠. 자, 그 다음에 팔종성법 볼게. 이러면 팔종성법은 소리하고 발음을 같아지게 써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표기 디귿, 발음은 디귿.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려운 칠종성법이에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해요? 디귿, 발음 디귿. 근데 표기 어떻게 쓸까? 오 맞아, 얘 시옷으로 표기했어. 여러분 요거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문법은 숙제를 어디까지 오냐면 46쪽까지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야. 문법은 46쪽까지. 자, 여러분 선생님이 뭐 해오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이제 비문학도 읽어오라고 했었잖아요. 자, 비문학 선생님이 8쪽에 있는 비문학을 먼저 한번 볼게요. 8쪽에 있는 비문학 8쪽. 혹시 너 이거 8쪽 읽어오라고 선생님 숙제를 줬었는데 어땠어?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 안 읽었어? 자, 여러분 읽은 친구들은 좀 어땠어? 어렸어? 쉬웠어? 어려웠어. 안 읽었어? 대답을 왜 못해?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 비문학은 선생님이 읽어오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 최대한 읽어오세요.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 뭐 읽어오세요 하면 읽어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랑 비교하면서 읽기로 했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을 8쪽에 있는 지문을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출은 독서 지문이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와요. 학교에서도 만약에 시험을 본다. 이제 다음 학기가 독서인 친구들이 있잖아. 시험 범위만 정해져도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독서는 외부 지문을 무조건 내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럼 외부 지문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배울 거라서 풀 거란 말이야. 최대한 선생님이 얘들아 그 대비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풀 거야?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 수능특강 독서 문제 내신 풀 때 그때도 여러분이 외부 지문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풀 건가? 그러면 이 글의 구조, 글의 짜임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계속 예상을 하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빠르게 읽는 게 처음부터 중요하지는 않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꼼꼼하게 읽는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읽으면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이런 글의 짜임이 있고 다음에 이런 비슷한 글이 나오면 이렇게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알려줄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었었는데 나는 이런 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접근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좀 비교를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현대인 환경위기는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구현되어 온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딱 들어갔으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은 항상 비문학은 여러분 대부분 두갈식이야. 두갈식이 뭐지? 주제가 어디에 있어? 처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은 앞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얘들아 주어가 얘들아 핵심 단어야. 그러면 여기서 환경 위기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지금 생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읽다가 여러분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글의 짜임 뭘 찾아야 되냐면 인과관계를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예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야? 환경 위기가 원인이고 결과는 두 개 있어야 돼. 생존 문제, 인본주의적 가치 위협.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 이러면 얘가 결과 1번, 얘가 결과 2번.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런 요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인과관계를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인과관계만 잘 찾아도 글은 너무 잘 읽힌 거야.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인과관계를 찾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었다면 읽는 습관 고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즉, 여러분 여기 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자, 즉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똑같다라는 걸 보여줄 때 쓰는 문장이야. 근데 여러분 읽어본 친구들은 이게 왜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다른 단어들이 들어갔거든. 근데 문맥적 의미가 똑같은 거야.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항상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무조건 동일한 문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얘들아 결과 1, 2 찾았잖아요. 자, 이제 뒤에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들 찾아볼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은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 여러분 여기 생존이라는 단어도 써주고 출제자가 친절하게 따옴표까지 딱 해서 강조를 해줬어. 앞에서 여러분 생존이랑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었지. 인류의 생존 문제. 그치? 그러면 인류의 생존 문제를 더 구현해서 설명해 준 거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독재나 제국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결과 1인 거죠. 얘랑 똑같은 문장이야. 여러분 똑같은 문장을 다른 말로 쓰는 게 그러니까 수능에 있는 독서 지문이야. 다시 수능의 독서는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 시민주의 등의 이념들을 위기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오지 않았어? 인본주의적 가치. 그러면 인본주의가 아는 글자라고 하는 아는 친구들은 해석하면 되지만 인본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인본주의에 뭐가 나온 거예요? 예시가 나온 거예요. 자유, 인권, 평등이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얘네들은 인본주의적 가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항상 즉이 나오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자 이거를 여러분 이건 왜 얘들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냐면 아까 저기 봐봐 위협이란 단어를 썼지. 여기는 그러면 무슨 단어를 썼어? 위기라는 말을 썼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뭐가 위기냐면
자유나 인권이나 평등의 근거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만들었고 세계 시민혁명을 일으키기도 해서 시민주의를 만들었던 거야. 근데 그걸 환경위기가 뭘 할 수 있다? 이걸 훼손할 수 있다. 위기를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직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문장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앞문장은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왜? 뒤에서 직을 통해서 부연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앞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뭐지? 해서 다시 앞으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갈 필요가 없이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글의 구조 지금 2개 설명했어요. 자, 첫 번째, 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뭘 찾는다? 인과를 찾는다. 자, 인과를 찾으면서 직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직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으니까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부분이 똑같은 단어인지 이걸 찾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내거나 수능에서 문제를 낼 때 인본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본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는 자유가 훼손되는 방식을 사용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그 단어가 바꿔지는 건 어디에서 있냐면 이런 뒤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독서는 무조건 앞에 했던 말 그대로 또 찾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줘.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환경위기는 여러분 환경위기 또 나왔어? 환경위기는 특히 철학적 근대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이 되더라. 그럼 여러분 환경위기는 어디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거야? 철학적 근대에서. 그치? 이 철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대. 자, 이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자,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여러분 토대 비롯되었다. 여러분 토대 비롯되다 요인 뭐 찾는 걸까? 인과 찾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빨리 이제 인과를 정리해야 돼. 자, 다시 아까 앞에서 환경 위기는 여러분 2가지의 문제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생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가치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들 딱 여기까지 읽었어. 선생님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환경 위기를 만든 여러분 그 원인이 누구래? 인간을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환경 위기는 인간과 자연을 차별하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원인이 누구냐면 인간과 자연을 차별하는 인식이 환경 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데? 차별하는 세계관이잖아. 그럼 이 차별하는 세계관은 원인이 누구야?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의 철학적 혁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 철학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대 철학이 인간이 얘들아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이 근대 철학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인간과 자연 다르네. 인간은 그럼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네 라고 하면서 환경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글은 인과관계를 찾는 지문이었어. 읽으면서 인과관계를 만약에 찾았다면 여러분 너무 잘 찾은 거. 근데 못 찾았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 없어.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토대, 비롯, 요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인과관계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위기는 근대 철학에서 많이 다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근대 철학이 환경위기를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환경위기는 어디서 많이 다뤄진다? 근대 철학에서 많이 다뤄지더라. 이걸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이름이 접속사야? 역적. 반대의 내용을 쓰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막 무조건 반대의 내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역적의 내용은 뒤에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어.
반대나 뒤에말을 강조할 때. 그러면 역점은 뒷말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고 뒤에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자, 간다.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 철학적 근대는 사실 여러분 환경 위기라고 하는 뭘 만들었어? 문제를 만들어냈잖아. 근데 이 철학적 근대는 뭘 또 할 수 있냐면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지니기도 한대. 동시에. 그러면 문제점도 가지지만 뭐도 갖고 있다? 미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경시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 경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나? 가볍게 볼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미덕이 있대. 아름다움? 그럼 이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나는 여러분 뒷말을 강조하면서 반대말이 나오는 거니까 앞에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문제점의 반대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점이에요. 여러분 문제점의 반대가 여러분 이 비문학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점은 단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미덕은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장점도 있고 근데 사람들의 환경위기도 만들어낸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근대 철학은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선생님 얘들아 안보에서 위로 조금 더 올릴게. 자, 그래서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딜레마적 문제에 빠지게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 밑줄 보세요. 딜레마적 문제. 딜레마적 문제 밑줄 딱 꺼봐.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처음 수업이어가지고 안 들은 친구들도 있지만 1주차 원픽에서 브레텐 우주 체제 지문 1주차에 있었는데 브레텐 우주 체제 아직 1주차 안 풀었어? 닉슨 조크 나오고 얘가 금환 본이제 나오고 그 숙제가 저번 주 거였는데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요 거기에도 트리핑 교수의 딜레마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문학에서 딜레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무조건 문제점이에요. 오, 문제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문제점 이걸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자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비문학 지문들 꽤 많아. 얘들아 기출에서.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 알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야 돼. 맞아. 자,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원픽 집에 가서 여러분 숙제하면서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거기에서 트리핑 교수가 얘들아 브레텐 우주 체제의 문제점을 딱 얘기하고 그게 얘들아 한계가 있어서 그 뒤에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그러면 얘도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이 이런 환경 위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경시할 수 없는 장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뭐가 나올 수 있다? 해결 방안이 나온다. 이거 다 지금 읽었어요? 읽었어? 그럼 여러분 혹시 해결 방안이 뭐였는지 그거 혹시 알 수 있어? 해결 방안은 여러분 데카르트, 칸트, 객관적 관념론이 나오는데요. 객관적 관념론이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몰랐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 이게 앞에 1문단을 이렇게 잘 읽으면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게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 이 해결 방안이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애였던 거야. 자 그럼 우선 여기 한번 봐보자. 저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 실천적 자율성을 주창한 이 철학적 근대를 통해서 정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여러분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래요?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여러분 이 근대 철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었다? 정초했대. 정초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얘로 인해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뭐가 된 거야? 생겨났던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인본주의적 가치가 만들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대 철학이 나오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근대 철학이
나오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고 근대 철학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모순 아니야 얘들아? 근대 철학은 여러분 인본주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애잖아. 근데 근대 철학은 여러분 환경 위기를 조장해서 이 가치를 위협하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낸 환경 위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모순인 거지. 그래서 그걸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럼 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얘들아 지금 모순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니까 이걸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 자, 여러분 트리핑 교수가 얘기했던 그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도 딜레마는 이 전략을 쓸 수도 없고 이 전략도 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이게 모순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딜레마는 모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문은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 글의 짜임이 너무 잘 쓰여져 있는 글이어서 선생님이 조금 난도가 있어도 얘들아 이걸 제일 첫 번째 지문으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서 봐봐 선생님 오늘 배울 거는 요인, 비롯되다, 아까 토대가 된다 이런 말들은 무조건 인과관계를 찾는다 라는 걸 여러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문제점이 아까 반대는 장점으로 여기 독서에서는 쓰이는 거구나. 문제점이 단점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해결 방안이 나온다. 이런 글의 짜임들을 먼저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지문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얘들아 선생님이 글을 읽는 여러분 방식을 하나 더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데카르트 주의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기억은 데카르트 주의야. 근데 여러분 기억에 얘들아 쫙 밑줄 그어졌다라는 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되겠다는 뜻이죠. 근데 시험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니은 칸트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 객관적 관념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항상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비교하는 문제라고. 그럼 봐봐.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왔던 글의 짜임, 문단의 짜임이 여기도 그대로 쓰여요. 다시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려면 그러면 여기 나왔던 글의 짜임이 여기 나오는 글의 짜임과 똑같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봐보자 얘들아. 이 철학적 근대는 데카르트 주의에서 발음 완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즉 이러면 철학적 근대는 누가 만들었다? 데카르트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성적 사유주체. 여러분 이거 1문단에 나왔어. 이성적 사유주체가 누구야? 인간. 그치? 인간은 절대적 확실성의 철학의 제1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체계에서 자, 여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데카르트 주의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 이성적이고 그치? 이러면 사유를 할 수 있고 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대. 이걸 가장 1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데카르트는 인간은 무조건 이성적이고 인간은 주체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1원칙으로 세우겠대요. 자, 그래서 자연은 주체에 대한 근본적 타자로서 존재를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데카르트는 인간과 자연을 지금 다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여러분 자연을 왜 비교한다고 하냐면 얘는 주체와 다른 근본적 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자, 여러분 여기 말을 바꿔보자. 주체가 누구라고? 인간, 그치? 자, 그러면 근본적 타자라고 하면 주체가 아닌 사람. 그걸 두 번째로 뭐라고요? 객체. 맞아. 그러면 반대말이 객체야. 그러면 여러분 자연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객체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주체인데 자연은 객체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있는 거냐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은 목적 있다 없다? 목적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내면이 있다 없다? 내면도 없대. 그러면 자 지금 봐봐. 이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냐면 여러분은 지문을 읽을 때 본문에 글이 안 쓰여져 있지만 문장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찾는 연습을 하면 사고력을 좀 키울 수가 있냐면 자연은 그러면 어떤 존재지? 이렇게 이거를 이거의 반대. 그렇지. 맞아. 이성이 없고 사유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이건 본문에 없잖아. 이 반대의 말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사고력이 키워져. 그러면 자 여기 다시 또 그럼 인간은 목적이 있고 내면이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애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대상이 다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경제지문에서. 특히 경제지문. 경제지문은 만약에 얘들아 내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거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 설명해줬어.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긴축적 재정정책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줘.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들아 생략되어 있는 애들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알겠지? 여러분 이런 거 연습해야 돼. 다시 갈게. 자 그래서 이때 여기 또 뭐 나왔어? 그러면 이 자연은 그냥 물질적 실체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물질적 실체랑 여러분 똑같은 말이 그러면 얘는 뭐야? 자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것 이게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호수는 그냥 깊이로만 표현을 하는 거야. 산은 높이로만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 땅은 넓이로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은 그냥 어떤 수치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물질적 실체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인식한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얘는 열등하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이 데카르트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알 수 있어. 반대말이 뭐야? 우등하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말들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근대 철학은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차별해서 뭘 유발했어? 환경 위기를 유발을 했는데 그 환경 위기를 통해서 문제 두 개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우열을 나누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자연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해도 되는 거지. 왜? 물체이고 내 밑에 있는 거고 열등한 존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환경위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이런 위계적 이원화, 얘들아 위계적 이원화 왜 나왔는지 알겠지? 누구 때문이야? 우등, 열등 때문에. 자, 위계를 나누고 이원화를 해서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기계론적으로 양화되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의된 자연은 여러분 한국어긴 한국어인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자 뭔가 무슨 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론적인 거거든. 근데 이론을 여러분이 단기간에 알 수는 없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돼. 단 여러분 아까 똑같은 단어가 들어왔어. 이거 똑같은 말 어디 있어? 연장된 거. 그러면 자 연장된 게 뭐가 연장됐대? 얘가 연장됐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은 말인 거네. 양파가 여러분 수량을 책정하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수량을 책정하는 건 여러분 굳이 양화라고 할 필요 없이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영역. 이거 다시 한번 읽으면 돼요. 앞에 나왔던 말 그대로 매칭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의된 여러분 자연은 여러분 이런 물체로서 수치로만 정해진 여러분 이 자연은 선생님 금방 이걸 뭐라고 했어? 정해졌다는 뜻이야. 위치가 정해진 자연은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창고로 자재 창고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재 창고는 이런 비유법이죠. 그럼 여러분 자재 창고에 있으니까 얘들아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지.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뭐 해도 돼?
훼손해도 돼. 환경 위기화 해도 되지.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데카르트주의에서 왜 여러분 환경 위기라고 하는 아까 1문단의 내용 나왔는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칸트주의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랑 비교를 하면 얘의 글의 짜임은 여기에도 글의 짜임이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 했거든? 여기 어떤 내용 나와? 어떻게 여러분이 글을 정리해야 될까? 인간과 자연을 비교해야 돼. 맞아. 여기도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읽어본 친구들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한다라고 하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자연을 보는 인식이 조금은 달라져요. 자, 그거 선생님이 조금하게 자, 자연과학의 실험적인 보편화는 이 더욱 과격화된 철학적 자연관의 출현을 만들어낸다. 자연은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었던 것에서 나아가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대. 그럼 잡아. 인식과 사용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건 누굴까? 데카르트야. 그치? 그러면 이 데카르트라고 딱 쓰고 그러면 데카르트라고만 딱 쓰지 말고 얘들아 데카르트랑 칸트의 뭘까요? 공통점. 그치? 자 나아가서 제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건 누구 생각이야? 칸트의 생각이거든? 그럼 이거는 데카르트하고 칸트의 뭐야? 차이점. 그렇지. 자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데카르트는 자연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용의 대상으로 봤잖아. 근데 얘는 인식하고 사용하고 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비를 갖다가 우리가 쓰면 되지, 산을 마음대로 부셔도 되지, 그냥 이 정도였는데 구름을 만들지 뭐. 이런 근대 과학이 발달하고 칸트에서는 내가 자연을 만들지 뭐. 비 오게끔 구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구름하는 실험하는 비무장지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름 실험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물도 만들지 뭐. 뭐 하고 뭐를 얘들아 결합을 시켜가지고 혹은 얘들아 무슨 얘들아 여기 전해질 넣고 뭐 해가지고 막 이런 뭘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제작이야. 그럼 이거 차이점인 거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인간과 자연을 칸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면 그러면 여기서도 데카르트랑 칸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고 그치? 여기서 인간과 자연이 어떤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객관적 관념론은 여러분이 읽어본 친구들은 안 읽은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비교해서 다시 복습해봐. 얘들아 그래야 기억이 남아. 여러분 맨 네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네 글자로 설명했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과 자연은 동근원적이다. 여러분 혹시 동근원적이 무슨 뜻인지 이해돼? 근원적으로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거거든? 얘랑 얘는 달라도 근원이 어떻다? 같다. 근원이 같으면 여러분 객관적 관념론처럼 얘네들처럼 차별적 인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차별적 인식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환경 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지문은 어렵지만 정말 얘들아 이 수능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다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숙제 여러분 11쪽 19쪽에 있는 비문학교 1부 풀어오시고